프랙티스 3 때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차도 있었는데 사고가 별로 없길래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잘 피해가고 퀄리파잉이 빨리 끝나겠구나 라는 저의 섣부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망의 난리가 시작된 Q1입니다. Q1에서 먼저 알보니 사고를 당했고요. 후켄버그 또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레드 플래기 2번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가슬리와 콜라핀토 같은 경우에도 가슬리가 만약에 4번 코너 탈출로에 빠지지 않았다면 콜라핀토가 사고가 안 났겠죠, 아마도. 자, 그리고 Q2로 갔습니다. Q2에도 레드 플래기 또 나오죠. 올리버 베어머니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냈고요. 이것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어 하고 갔습니다. 문제의 Q3 5번째 레드 플래기 나오고 말았죠. 클레가 이 미디엄 타이어로 사고를 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의외의 올 시즌 단 한 번도 퀄리파잉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피아스트리가 6번째 레드 플래그를 불러옵니다. F1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2025 리뷰. 좋아요 300이 안 됐지만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이번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는 업그레이드 파츠가 이렇게 4팀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라리, 레드불, 메르세데스, 그리고 레이싱불스죠. 그리고 나름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C 스펙, 서킷 스피시픽이죠. 네. 이 서킷에 맞는 거 가져온 거고요. 네, 솔직히 이번 업그레이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는 아닙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이게 알 수 있어요. 올 시즌에 사실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는 안 올 겁니다. 싱가포르 가면은 전혀 다른 파츠들이 올 텐데 그게 전혀 다르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서킷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파츠를 가져온 것 뿐이에요. 자, 이번 그랑프리에는 뭐 빌드업 내용은 대충 넘어가고 웻 컨디션이 되냐 마냐 라는 게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토요일에 영향을 많이 줬죠. 일단 퍼포먼스 면에서 어떤 면을 보였느냐를 알려면 프랙티스 2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프랙티스 2에서 각 팀의 객관적인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인지가 짐작이 됐습니다.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의 페이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알 수 있었죠. 여기에서 나타난 것으로는 여기 지금 수치로 나온 것보다는 훨씬 치열하게 상위권들이 비슷하고, 왜냐하면 제대로 퀄리파잉 시뮬레이션을 못한 차들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대로만 보시지는 마시고 F1.com에서 분석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한 0.1초, 0.2초 정도는 오락가락해요. 그거를 생각하면 0.2초 안에 있으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상위권 4팀이 굉장히 비슷하고 중위권 팀들도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중위권 팀들끼리 비슷한 구도를 이뤘어요. 이탈리아보다는 갭이 좀 벌어졌지만요. 그리고 몇몇 팀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반면 몇몇 드라이버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프랙티스 1, 2에 제일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맥클라렌 드라이버들이었어요. 맥클라렌이 느려서 불안했냐? 아니죠. 빨랐습니다.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제가 세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 F1.com이 분석한 것보다 더 빨랐어요. 맥클라렌이. 문제는 드라이버들이 컨피던스를 갖지 못하는, 편의점에서 파는 그 컨피던스 말고요. 신뢰. 차에 대한 신뢰,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IM 신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런 시가지 구간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용감하게 가면은 부딪히고 조금 조심하면은 안 도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고 이슈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건 알겠는데 그걸 낼 수가 없다. 자, 물론 프랙티스 2와 퀄리파잉의 상황이 똑같다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만 금요일 밤 지나면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각 팀의 전력이 생각보다 비슷했다. 이 비슷했다는 게 레이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말았습니다. 자, 롱런 페이스를 분석해 봤을 때도 보시면은 아래 이게 덩어리가 딱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소프트 롱런, 소프트는 결국 레이스 시뮬레이션 조금만 해보고 레이스 때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하나도 안 써서 이게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됐는데, 상위권 팀들 비슷하고 또 중하위권 팀들 비슷하고 이런 양상이 만들어지죠. 미디엄 페이스는 더더욱 비슷해요. 더더욱 비슷합니다. 알핀 빼고는 다 의미 있는 수준의 기록을 내줬습니다. 알핀은 그냥 안 좋아요. 자, 그리고 하드는 롱런에서 아주 좋은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같은 스케일인데 이 하드의 앨범만 아래로 쑥 내려가 있죠. 이러면은 윌리엄스가 레이스에서
페이스가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 F1.com은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분석할 때. 뭐 연료량이 적었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바로 그 별로 안 좋은 게 되거든요. 해석의 싸움이라서. 결과적으로 일요일 가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윌리엄스는. 자, 그렇고요. 이제 빅4의 롱런을 소프트로만 비교를 했는데 이 르클레이 롱런 굉장히 빠르죠. 예, 그리고 피아스트리도 소프트 타이어로 좋은 기록을 한번 딱 찍어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랩타임이 추락을 하죠. 이런 걸 봐서 아, 소프트는 한 번 힘쓰면 수습이 안 되는 타이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중하위권 롱런에서는 이제 미디엄들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도 스트롤의 롱런, 저거는 소프트기 때문에 느린 거라 사실 미디엄이었으면 스트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하위권도 거의 비슷한 페이스를 보여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사단이 났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빌드업이 박살난 레이스예요. 이번 그랑프리가 이전 몇 경기들 뭐 빌드업이 아주 차분하게 잘 돼가지고 퀄리파잉 끝까지 간 경기도 있고 좀 엉망이 된 경기도 있는데 제가 이 빌드업 얘기를 강조한 이후 이만큼 박살난 경기가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 트랙 상황이 개판이었던 거죠. 비가 차라리 쏟아졌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 트랙 상황이 다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주범이 그 경기 세션 전에 내린 빗방울이냐 세션 중에, 퀄리파잉은 세션 중에도 내렸죠. 빗방울이 떨어진 거 플러스 바람이 이 돌풍이 자꾸 이쪽 저쪽에서 괴롭힌 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기록 향상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후퇴를 하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프랙티스 3의 기록이 프랙티스 2와 비교해서 별로 빨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프랙티스 3 때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차도 있었는데 아, 사고가 별로 없길래 야,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잘 피해가고 퀄리파잉이 빨리 끝나겠구나 라는 저의 섣부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섣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폭풍 전야였던 것이에요. 이게 그 태풍의 눈에 들어와서 내가 이 태풍의 무서움을 잊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토요일 P3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P3 시작하기 전에 안영진 캐스터 옆에 두고 한 2명쯤 P3에 사고 나가지고 퀄리파잉 못 나오는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다 무사 통과했죠. 프랙티스 3를. 그래서 야, 이번 주에 무난하겠네 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주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 무슨 나중에 기록으로 쓰진 않았지만 프랙티스 1에 전원 소프트만 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타이어 배부는 본 적이 없고, 이게 퀄리파잉과 레이스를 앞두고 미디엄 하드를 합쳐서 2세트 남기는 차들이 많은 그랑프리들이 속출해요. 싱가포르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싱가포르도 미디엄 하드 합쳐서 2세트일 거예요. 이 시점에. 근데 여기 보시면 합쳐서 5세트가 거의 한 절반 되죠. 이것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러니까 레이스를 위해 하드를 남기고 퀄리파잉을 위해 미디엄을 남기면 소프트는 도대체 뭘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저기 소프트 2세트인 드라이버들 질비하죠. 그러면 Q3 전용이라는 타이어는 Q1, Q2까지 못 쓰니까 Q1, Q2까지 쓸 수 있는 소프트 한 세트로 퀄리파잉이 온 거예요. 야,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난리가 시작된 Q1입니다. Q1에서 먼저 알본이 사고를 당했고요. 밑에 기록은 있지만 차이가 좀 크죠. 왜냐하면 초반에 사고로 이탈했기 때문에 컸고, 알본에 이어서 후켄버그도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레드 플래기 2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정상적인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알핀은 어려운 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몬자에서 고생했던 두 팀들 있죠. 알핀과 레이싱불스. 그런데 여기는 셋업의 어떤 변수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알핀은 오답을 가져왔고 레이싱불스는 정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레이싱불스는 셋업이 아주 잘 됐고 알핀은 그 변수를 노린 셋업도 안 통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가슴 아프지만 또 안 좋은 결과를 쥐고 말았고요. 내년엔 괜찮을 거예요, 알핀. 네,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 기대하겠고요. 그 다음 후켄버그와 오콘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본은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이탈했고요. 후켄버그도 사고로 이탈했고, 그 다음에 가슬리와 콜라핀토 같은 경우에도 가슬리가 만약에 4번 코너 탈출로에 빠지지 않았다면 콜라핀토가 사고가 안 났겠죠. 아마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지만 아마도 안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앞에서 막 이런 변수가 생긴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해요. 그게 콜라핀토가 꼭 아주 아직 익숙하지 않은
F1 풀시즌도 치르지 않은 드라이버라서 그런 게 아니라 풀시즌을 치른 드라이버도 앞에서 뭔 일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고 그게 시가지 서킷에서는 아주 무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Q2로 갔습니다. Q2에도 레드 플래기 또 나오죠. 자, 올리버 베어머니 시작하자마자 사고를 냈고요. 자, 이제 이것까지만 해도 사실 그럴 수 있어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Q1에 알본, 콜라핀토, 후켄버그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Q2에 베어머니 사고를 낼 때까지만 해도 이래 4명 사고 나고 끝나는구나. 사실 레드 플래그 4번은 좀 그럴만해요. 제 생각에. 사실 그럴만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변수가 생긴 것이 다른 드라이버들의 이슈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가슬리가 4번 코너에서 트랙을 벗어나서 빠져나간 다음에 콜라핀토가 거기서 움찔해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드라이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피니시 라인을 눈앞에 뒀는데 레드 플래기 나와가지고 끝나버리는 거, 이게 지금 많잖아요. 이번 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퀄리파잉에. 그런 변수 중에 조금 아쉬웠다면 아쉬운 점은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프랙티스 2에 그냥 한 번 잘했다가 아니라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 해밀턴도 미디엄 타이어를 아껴두고 Q3를 생각하고 레이스까지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소프트로 Q2를 통과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제일 중요했던 첫 랩에 그 뒤에서 르클레 뒤에 있었죠. 르클레가 1번 코너 공략을 실패하는 바람에 옐로우가 나오고 그랩을 포기를 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르클레는 플랫스팟이 났기 때문에 그 미디엄 타이어를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요. 르클레는 그게 이제 한 바퀴 더 돌고 어차피 그걸로는 오래 못 가. 그러니까 미디엄이지만 들어가서 새로운 미디엄을 다시 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해밀턴은 이게 좀 운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소프트 타이어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플라잉 랩까지 들어가지 않고 계속 저 소프트로 달렸는데 그게 시간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게 만약에 해밀턴이 조금 더 일찍 나왔던 상황이면 아마 두 번쯤 시도하고 세 번째를 안 들어가가지고 타이어 교체를 했을 텐데,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세 번째 때 들어가기엔 시간이 애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은 타이어로 더 달렸는데 그게 기록 향상이 안 됐던 거죠. 이 C6를 생각보다 작동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랙티스 때도 그랬고 누구나 그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바꿔서 말하면 시작 때 미디엄을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접근도 할 수 있는데, Q2 시작부터 르클레는 이때 미디엄 3세트를 가지고 Q2에 왔고 퀄리파잉에 왔고, 해밀턴은 미디엄 2세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소프트를 먼저 더 소모하는 게 해밀턴이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의 타이어 배분이 결과적으로 조금 아쉬운 결과를 불러온 게 아닌가. 그래서 미디엄을 아끼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엔 바꿀 시간이 없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론소, 스트롤, 해밀턴, 보톨레토, 그리고 기록이 없는 사고는 베어머니 탈락을 하게 됩니다. 문제의 Q3 5번째 레드 플래기 나오고 말았죠. 해밀턴이 아쉽게 Q3 진출을 실패했지만 페라리의 페이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르클레가 이 미디엄 타이어로 사고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15번 코너에서 이전에 사고를 냈었기도 하고 여기가 워낙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의외의 올 시즌 단 한 번도 퀄리파잉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피아스트리가 6번째 레드 플래그를 불러옵니다. 6번째 레드 플래그. 3번 코너죠. 이번에는 3번 코너인데 피아스트리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매 경기 퀄리파잉 4위 이내에 들었던 유일한, 사실 비슷한 드라이버도 없었죠. 올 시즌 퀄리파잉의 절대 강자이자 항상 4위 이내라는 게 정말 안정적이면서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 피아스트리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기록을 이미 작성하고 있었던 몇 안 되는 드라이버 중에 사인스가 1위를 기록해가지고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사인스가 폴을 따느냐 마느냐 얘기가 오갔죠. 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이후에도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인스 본인일 수도 있었죠. 정말 티 안 나게 옐로우 플래그만 불러오더라도, 레드 플래그는 아니고, 그래도 본인이 폴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이걸 물어본 사람도 있어. 그 물어본 사람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죠. 네,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인 건 맞습니다. 퀄리파잉에서는 은근슬쩍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이언스도 당연히 자기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일이라 그런 건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마지막 랩에 결국 기록들을 향상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베르스타펜이 놀랍게도 기록을 쭉 끌어올립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Q3는 거의 세션 초반부터 빗방울이 떨어져서 트랙을 미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르클레이 사고와 피아스트리의 사고를 불러온 거고 다른 드라이버들도 제대로 기록 내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 와중에 나름 타이어가 땅바닥에 좀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레이싱 불스 2명 기록이 좋았는데 사이언스의 기록이 좋았다는 게 더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막판에는 다들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룸을 두지 않고 달리면 7번째 레드 플래기 나올 수 있죠. 물론 그러면 폴 포지션이 사이언스에게 갔겠지만 어쨌든 다들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노 리스크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베르스타펜 노 리스크 풀푸시 이런 애매한 트랙 환경에 저걸 밟다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로슨이 원래 저 순위에 있다가 저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 3위 자리를 남들이 기록 경신을 못해서 지켰냐 하면 그게 아니고 로슨도 기록을 끌어올린 거예요. 베르스타펜과 0.6초 차면 레이싱 불스의 전력으로는 저 친구도 노리스크 풀푸시를 한 거예요. 아마 로슨이면 노리스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풀푸시를 한 거죠. 이게 베르스타펜도 대단하지만 저 로슨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거 좋게 보시는 분들 있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메모장에 뭐라고 쓰셔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깡다구 하나는 정말 인정해줘야 되는 친구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저 로슨이 굉장히 억센 친구죠. 저는 그래서 저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험하게 자란 것 같은 강하게 키워진 아직 어리니까요. 그리고 폴 포지션은 결국 베르스타펜에게 가게 되는데요. 사이언스가 프론트로를 차지한 것이 더 큰 사건이었죠. 그 와중에 로슨 3그리드 로슨도 F1 데뷔 후 최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레이스 때도 5위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로슨이 올 시즌 2라운드 때 그리고 3라운드 가면서 레이싱 불스로 집을 옮기게 되고 츠노다가 대신 레이드불로 올라오던 시기만 해도 로슨은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양심의 손을 얹고 그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부분까지는 아니겠다. 한 7, 80%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 그런 글 진짜 많았어요. 로슨에 대한 비난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갑자기는 아니죠. 오랜 시련을 겪었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반등시키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칭찬을 해줘야 되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이언스다. 프론트로 스타트를 윌리엄스로 해내다니. 또 올 시즌에 여러모로 운이 안 좋았는데, 이거는 사이언스 본인도 얘기한 거죠, 인터뷰에서. 여러모로 운이 안 좋아서 이 성능을 낼 수 있는데 그걸 결과로 이끌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번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118분 117분 몇 초예요, 정확히는. 어쨌든 이 118분짜리 퀄리파잉이 되면서 비 때문에 중단되는 그런 경기는 제가 여럿 봤어요. 그건 한 4시간 가까이 간 퀄리파잉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비 때문에 중단도 아니고 사고 처리만으로 2시간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당연히 지난 이탈리아 그랑프리 레이스보다는 깁니다. 그게 F1 최단 레이스고, 73분에 끝났죠. 73분. 그거보다 축구 후반전 더 했어요. 이탈리아 그랑프리보다 축구 후반전만큼 더 했습니다. 지난해 레이스보다도 25분이 더 길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경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 항상 역사의 순간에 함께 하려면 조금 지루하고 별일 없는 경기도 각 잡고 계속 보고 있어야 그 역사의 현장을 라이브로 볼 수 있죠. F1이 참 이런 의미에서 무서운 종목입니다. 팬들을 괴롭히는 종목이죠. 네가 역사의 현장 함께 하고 싶으면 이 지루한 것도 참아봐 하면서 별일 없는데 계속 혹시나 하면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퀄리파잉 주요 지표에서 이 엉망진창이 된 기록을 보세요. 이게 보통 이 주요 지표 1 가지고는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중간줄에 퀄리파잉 최고 기록, 저게 뭐냐면 퀄리파잉에서 기록한 각 드라이버의 최고 랩타임입니다. 그 순서와 최종 퀄리파잉 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탑10. 탑10이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얼티미트 랩타임도 또 달라요.
퀄리파잉 최종 순위와 퀄리파잉 최고 기록과 얼티미트 랩타임. 얼티미트 랩타임은 섹터별로 최고 기록만 모은 거죠. 이게 다 다릅니다. 유일하게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베르스타펜이 셋 다 1등이다. 이 정도고요. 예를 들면 사인스는 퀄리파잉 최고 기록 순위가 전체 8위예요. 근데 프론트로 스타트하는 거예요. 순간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사인스가 얼티미트 랩타임이 2등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더 무섭죠.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구나. 이 막판에 남들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저렇게 얼티미트 랩타임에서 전체 2위, 심지어는 베르스타펜과 섹터 타임 빠른 것만 모아보면은 0.07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에 모아서 그렇게 못 갔을 뿐이지 진짜 정상적으로 갔을 때 이 베르스타펜과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 섹터에서 밀리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밀렸으면 다른 곳에서 메꿔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르스타펜과 사인스의 얼티미트 랩타임이 비슷한 거고요. 얼티미트 랩타임, 이 섹터 타임 베스트 모아놓은 것만 했을 때 3등이 러셀인데 러셀과 사인스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사인스가 1분 40초 928이잖아요. 그런데 러셀이 1분 41초 155입니다. 여기는 0.2초가 넘죠, 차이가. 사인스와 베르스타펜은 0.073초, 죄송합니다. 0.083초. 0.083초가 나는데 그 사인스와 러셀은 0.227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사인스가 잘했던 거다. 그러니까 2등을 한 겁니다. 그냥 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맥클라렌은 어땠는가? 맥클라렌은 이번에 워낙에 하이 다운포스 쪽으로 극단적인 차나 로우 드래그로 극단적인 차가 많다 보니까 스피드 트랩 기록에서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걸 스피드 트랩을 가져왔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통은 바쿠 지표를 얘기할 때 피니시 라인 기록을 합니다. 피니시 라인 기록을 하는 거랑 스피드 트랩 기록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바쿠는 스피드 트랩 지나서 DRS 존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DRS를 열었을 때 효율이 좋은 차와 DRS를 열기 전까지 로우 드래그로 셋업이 돼 있는 차를 구분할 수가 있죠. 스피드 트랩에서 빠른 차가 로우 드래그 쪽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DRS 효율이 좋으면 그걸 DRS 연 다음에 메꿔가지고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런 차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그 DRS를 열기 전까지로 봤을 때 맥클라렌은 그렇게 하이 다운포스 쪽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것 때문인지 노리스가 섹터2 최고 기록, 섹터 1 최고 기록과 섹터 2 최고 기록에서 5위와 7위로 별로 안 좋았죠. 직각 코너와 좁은 코너들에서 안 좋았던 겁니다. 오히려 섹터 3가 순위가 제일 좋아요. 노리스의 셋업이 조금 접근이 달랐던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로우 드래그나 하이 다운포스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요. 특히 르클레는 섹터 2에서 전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반면에 해밀턴은 섹터 2와 섹터 3가 안 좋은 게 그 소프트 타이어가 제대로 온도 관리가 안 되거나 성능을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데이터예요. 1000랩에 그 섹터 1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이 골치 아픈 C6 타이어가 방해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15번, 16번 이런 곳에서 흔들리면서 나가면은 최고 속도도 안 나오고요. 섹터 3 기록이 안 좋아지죠. 그랬을 가능성이 좀 보이는 지표입니다. 레드불, 일단은 베르스타펜 아주 빨랐고요.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섹터 1, 2에서 빨랐다고 섹터 3에서 가장 빠른 건 아닙니다. 섹터 3는 아무래도 그 16번 코너에서 탈출이라든지 가속력이라든지 DRS 효율, 이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걸 종합했을 때 그렇게까지 강한 쪽이 아니었어요. 그럼 결국 맥클라렌, 페라리, 레드불 모두 극단적인 셋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츠노다가 굉장히 잘해준 게 섹터 2라는 게 인상적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베르스타펜이 쓰는 신형 파츠들을 안 쓰고 있어요. 이거는 츠노다에게 불리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기존 파츠들, 오랫동안 쓴 파츠로도 아직까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는 가운데 신파츠를 주는 게 더 괴롭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그랑프리에서는 그래도 츠노다가 굉장히 잘해줬고, 섹터 2 좁은 8, 90번 코너라든지 그 다음에 12번, 15번 같은 중고속 코너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격학적 성능 중요한 섹터 2에서 잘 뽑아줬습니다. 자, 로우 드래그 팀 1 나왔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의외로 로우 드래그 셋업을 한 팀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예, 저속 코너에도 투자를 하면서 로우드 드래그 셋업을 한 거죠. 저속 코너는 공격학적인 셋업과는 조금 별개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브레이킹 안정성 부분만 드라이버가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서스펜션 셋업이 기계적 그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덕분에 섹터 2도 괜찮고 섹터 3도 괜찮죠. 그리고 로우 드래그 셋업이니까 섹터 3와 함께 스피드 트랩에서도 가장 빨랐습니다. 다음은 알론소와 스트롤. 자, 여기도 로우 드래그 셋업 한 팀이죠. 그러나 명과 암이죠. 메르세데스와는 다르게 이거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안타깝습니다. 놀랍게도 알핀도 로우 드래그 셋업이거든요. 결국 그 로우 드래그 셋업 극단적으로 갔던 세 팀 중에서 제대로 된 거는 메르세데스밖에 없었어요. 섹터 1, 2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섹터 3와 스피드 트랩에서만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저속 코너들 직각 코너가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실수하면은 그냥 랩타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Q3 진출에 그런 요소들이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슴 아픈 알핀. 가슬리의 스피드 트랙 기록이 잘 안 나오긴 했지만 여기는 로우 드래그 셋업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로우 드래그 셋업을 했는데도 섹터 3가 별로 안 빨라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게 한 2, 3년 전에 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로우 드래그 셋업을 해도 섹터 3가 빠르지 않네? 이러면 진짜 답이 없죠. 알핀은 에도 해야 됩니다. 에도. 어서 오라 2026 시즌이요. 고요. 다음은 하스입니다. 하스는 중간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섹터 3와 스피드 트랩이 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오콘은 실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록이 의미가 없기도 한데, 베어먼이 보시면 약간은 로우 드래그 쪽이었던 것 같고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 1이 잘 달렸던 랩에도 19위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 제일 느렸죠. 로우 드래그 쪽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하스입니다. 프랙티스 1, 2 때까지만 해도 이 하이 다운포스 셋업 쪽으로 간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기록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이유에선지 로우 드래그 쪽으로 가면서 고생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아이작 하자의 지표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섹터 3의 기록이 좋아요. 그런데 스피드 트랩이 빠른 건 아닙니다. 이게 레이싱 불스의 아주 재밌는 특징입니다. 16번 코너에서 빠르게 탈출하면서 가속을 확실하게 해주고 스피드 트랙까지는 약간의 그 공격학적인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DRS를 여는 순간 다시 DRS 효율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메꿔준다면 16번 코너에서 번 것이 그 스피드 트랙까지 까먹었던 것들을 상쇄해준다. 그래서 섹터 3는 더 빠를 수 있다. 라는,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접근인데 이걸 잘해줬습니다. 레이싱 불스가 너무 잘해줬고 로슨도 그걸 잘 수행해줬고요. 아이작 하자도 사실 좀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고 본인은 아쉬워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로슨이 전체 퀄리파잉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해줬고, 이런 그러니까 저속 코너와 직각 코너를 포기한 게 아닌 차죠. 이 차는 오히려 그쪽에 투자를 하면서 마치 한 10년 전쯤에 레드불이 몬자에서 잘할 때처럼 이런 셋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약간 하이 다운포스 셋업으로 투자를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윌리엄스죠. 아까 그 알핀, 에스턴 마틴과 정반대쪽으로 갔고 이게 대성공을 거뒀죠. 사인스 섹터 3 17위, 스피드 트랩 18위. 처참하죠. 섹터 3에서 알보는 물론 Q1 탈락이기 때문에 레드 플렉 불러와서 22, 19인 게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안 좋았고, 사인스는 섹터 1 3위, 섹터 2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섹터 3가 느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스의 기록이 어느 부분에 투자를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여기도 비슷합니다. 자, 하이 다운포스를 택하면은 성적이 좋은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후켄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보톨레토처럼 아쉽게 Q3 진출을 못할 수도 있죠. 하이 다운포스 셋업이 능사는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셋업이 은근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퀄리파잉 최고 기록이라든지 여기는 좀 대충 넘어가는데, 직각 코너가 많은 곳에서 누가 잘했냐 보시면 3명의 기록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 그리고 사인스죠. 그리고 한 명 더 꼽으라면 로슨이 들어갑니다. 로슨 다음이 또 아이작 하자예요. 그래서 아이작 하자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은 아니죠. 그 다음은 노리스 르클레가 있으니까 노리스 르클레 다음에 아이작 하자도 있고, 해밀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직각 코너들이 있는 섹터 1, 가속 구간도 제법 있는 곳에서 누가 빠른가를 알 수 있고, 섹터 2 역시 저속 코너 구간과 오르막 이후에 공격학적 성능 좀 필요로 하는 곳,
여기에서 베르스타펜과 사인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계속 베르스타펜과 함께 사인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재밌는데 사인스가 어쨌든 제일 빨랐어요. 미묘하게나마. 그리고 이제 섹터 2에서 처참했던 차로는 알보는 뭐 사고 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후켄버그도 사고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콜라핀토 사고 났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가슬리와 콜라핀토 안 좋았고 오콘도 안 좋았습니다. 섹터 3는 은근히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아까 앞에 두 개 그래프 보다가 이거 보면 섹터 3는 거의 비슷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모든 팀들이 가속 구간에서 추월을 쉽게 허용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섹터 3의 대부분 팀이 이게 맞춰졌어요. 이 그래프가 일요일에 여러 곳에서 기차가 붕괴될 줄 알았던 그 기차 놀이가 쉽게 붕괴되지 않은 주된 원인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섹터 3가 다 비슷해요. 이거 자체도 알본이 일찍 탈락해서 그렇지 알본이 일찍 탈락한 걸 빼고 생각하면 심지어 모두 25초 언저리에 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저기 때문에 가장 추월이 좋은 곳에서 속도가 다 똑같으면 추월 안 되죠. 그 추월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뒷차가 빠르고 앞차가 느릴 때 얘기죠. 속도가 똑같은 추월이 안 되죠. 슬립스트림과 토잉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6번 코너를 빠져나갈 때 까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쌤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월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트랙 온도가 내려가서 흔히 얘기하는 그 과열 이슈가 사실상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추월을 어렵게 만들었죠. 앞에 차들은 원래 방어를 하면서 타이어를 과열시켜가지고 힘들어하고 뒤에 차가 과열 안 받으면서 타이어 아꼈다가 한 번에 공략하면 앞에 막느라 고생했던 차가 쉽게 허용을 해야 되는데 트랙 온도가 낮고 타이어에 부담이 적게 가면서 앞차도 타이어 관리가 되다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차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과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와 지금 이 요소 섹터 3가 다 비슷함 이런 데이터 때문에 추월이 어지간히 어려운 그랑프리가 돼버렸습니다. 스피드 트랙 기록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섹터 3 비슷하잖아요. 섹터 3에 맞춘 거지 스피드 트랩의 속도에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하이 다운포스 셋업을 한 차는 DRS 여는 순간 상쇄하는 거랑 16번 코너 예쁘게 빠져나오는 거 등등이 합쳐져 가지고 상쇄를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섹터 3 기록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로슨 트레인 로슨이 처음에는 이제 르클레 그 다음에 츠노다 이렇게 뒤에다가 놓고 계속 오래 달릴 때 특징이 그거였잖아요. 16번에서 달아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어렵다는 16번 코너를 돌 때 공격적인 성능 우위를 바탕으로 일단 달아나. 가속하는 동안 손해를 봐. 그리고선 브레이킹 존쯤 될 때는 거의 따라왔는데 손쉽게 추월하기는 어려운 위치니까 로슨이 팔꿈치 내밀면은 추월 안 되는 거죠.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 최고 속력 이 그래프에서 놀랍죠. 일단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와중에 맥클라렌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르클레와 베르스타펜이 여기 있어요. 더 아래에 있죠. 아래일수록 하이 다운포스, 위쪽일수록 로우 드래그입니다. 로우 드래그를 확실히 노린 팀 보이죠. 로우 드래그 하였으나 별로 빠르지 않았던 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네. 사실은 여기 이 팀들도 어느 정도는 로우 드래그를 생각은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이 팀들에 비하면요. 하지만 여기 워낙 월등하신 분들이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인스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죠. 보톨레토도. 자, 빌드업이 박살났다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화살표 지우고 박살난 빌드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1에서 Q2로 갈 때 요때는 작정하고 Q1이 소프트 타이어로만 달리면서 테스트 프로그램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기록이 별로 좋지 않았고 트랙 에볼루션도 있기 때문에 Q2에는 아주 큰 폭의 기록 향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뭐 그런가 보다. 뭐 맥클라렌이나 몇몇 드라이버들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못 올라온 거지 사실 더 올라올 수 있었어요. 훨씬 크게. 그건 흔한 일이니까. 자, 이제 프랙티스 3 가면서 날씨의 영향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프랙티스 2에 이슈가 좀 있었던 맥클라렌은 빨라졌는데 페라리 둘 다 뒤로 갔죠. 레드불은 츠노다가 뒤로 많이 간 거죠. 르클레도 많이 갔지만 이 츠노다 정말 많이 갔고 러셀 안토넬리도 후진을 했고요. 스트롤 후진했죠. 알보는 전진을 했지만 이게 보시면 뒤로 간 게 반이 넘어요. 자, 이 정도 뒤로 가는 차가 많았으면 그러면 퀄리파잉을 시작하면 이제 다 정상화돼서 왼쪽으로 기록이 단축되는 쪽으로 빌드업이 되었을 것인가. 어림도 없죠. 자, 일단 알보는 사고가 나면서 뒤로 엄청난 후진을 했고 후켄버그도 사고와 함께 뒤로 후진을 합니다. 이제 사고를 냈던 드라이버들은 거의 다 후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콜라핀토는 놀랍게도 전진을 했습니다. 기록이 향상됐는데 사고 났죠. 그리고 원체 느렸기 때문에 향상이 돼도 어쩔 수 없었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럴싸해요. 예를 들면 뭐 해밀턴이나 피아스트리 기록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노리스 아주 조금 안 좋아지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뭐 Q1이니까 이제 Q2, Q3로는 Q1까지 P3와 Q1에서 좀 주춤하던 차들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Q2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거 노리스는 저 그래프 잘못됐습니다. 노리스는 잘못된 거고요. 죄송합니다. 저기가 있지 않아요. 노리스. 해밀턴이 뒤로 가 있고 노리스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해밀턴 뒤로 갔고 그 다음 스트롤도 정말 많이 뒤로 갔고요. 이슈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작 하자는 거의 같은 기록을 내주고 르클레와 베르스타펜도 거의 같은 기록을 내준 것까지는 괜찮은데 몇몇 드라이버들 노리스는 빼고 보시고요. 어쨌든 그리고 Q3를 갔는데 노리스는 저거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노리스도 뒤로 가야 되는데 노리스도 후진을 했고 츠노다라든지 러셀 아이작 하자 등이 모두 대폭 뒤로 갑니다. 이 와중에 조금이나마 기록을 끌어올린 게 사인스와 안토넬리고 눈에 띄게라고 말하기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기록이 향상된 게 베르스타펜이에요.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포를 딴 거죠. 안토넬리도 잘해줬고 사인스도 잘해줬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저 베르스타펜이 화살표가 눈에 보이게 기록을 향상시킨 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만큼 트랙이 안 좋았던 거죠. 자, 그리고 퀄리파잉 팀메이트 배틀에서 알론소와 베르스타펜 퍼펙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드라이버들이 팽팽하게 또 몇몇 드라이버들이 좀 기울어져 있는데 특히 스트롤은 아직도 알론소에게 한 경기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차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100% 똑같은 차를 줬을 때 드라이버의 역량이다 라고만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퍼펙트는 좀 심했죠. 17경기 퍼펙트는 정말 베르스타펜도 사실상 17경기죠. 그 처음에 로슨과도 2번 다 앞섰기 때문에. 그런데 또 팽팽한 베어먼 그리고 보톨레토는 이제 후켄버그를 완전히 따돌렸어요. 맨 아래가 제일 충격입니다. 11대 6이에요. 퀄리파잉 잘하는 걸로 좀 알려진 후켄버그인데 그거를 11대 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너무 목이 아파지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했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팀메이트 평균 기록 비교에서도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역시 보톨레토입니다. 0.138초를 평균으로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사인스도 이거 배틀로 하면 8대 9라 사인스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인스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알본과 비교해서 17경기 평균이고요. 생각보다 사인스가 자신의 기량을 성적으로 환원을 못 시켰었는데 이번 경기에 그게 된 거죠. 그리고 레이스 시작 전 잔여 타이어 상황. 레이스에서 뭐 소프트는 거의 안 쓸 걸로 예상됐고 실제 하나도 안 썼죠. 하나도 안 쓴 건 좀 충격이긴 한데 어쨌든 안 쓸만한 타이어긴 해요. 어쨌든 미디엄과 하드의 숫자는 충분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이버가 원스탑으로 갔기 때문에 잔여 타이어가 사실상 무의미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원스탑만 예상을 해줘요. 심지어 피렐리의 예상에는 소프트가 있었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하드 스타트 드라이버들이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소프트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예상을 한 건데 다들 눈치 싸움을 하다가 미디엄과 하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로 대이득을 얻는 드라이버는 없었고요. 그리고 스타팅 그리드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중요한 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 오콘이 실격 처리가 됐죠. 퀄리파잉에서 리어윙 플랩 디스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플랩 끝쪽에 플랩 팁 모서리 쪽 막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그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맥라렌이 문제의 중심에 섰던 그 이슈 관련돼서 이번에 올해 규정이 바뀌고 강화가 됐죠. 그 강화된 거 기준으로 잘못된 거예요. 좌우가 심지어 달랐습니다. 휘는 정도가 좌우가 달랐어요. 달랐기 때문에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거는 공정상의 문제입니다. 공정상의 문제. 공정이 조금만 잘못돼도 원하는 대로 부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F1이 팀 스포츠다. 그러면은 뭐 차 개발하는 팀원이랑 드라이버까지 팀이냐? 뿐만이 아니죠. 이제 차를 조립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조 공정, 재료 그걸 이제 잘 굽고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정상의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데 내년에 규정이 싹 바뀌면 새 부품이 많다 보니까 많겠죠. 많을 겁니다, 내년에. 자, 그리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팀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팀별로.
맥클라렌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클라렌은 이거죠. 피아스트리가 스타트에서 심리적으로 쫓겼을까요? 오른쪽 클러치를 잡고 있던 오른쪽 손이 클러치를 미리 놓치는 바람에 점프 스타트를 하고 거기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다시 쥐다가 안티스톨이 걸려버렸습니다. 점프 스타트는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아닐 수 있고 5초 정도야 뭐 맥클라렌 전력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돌붙여갔던 피아스트리가 뭘 놀랐는지 거기에서 그 온보드를 보면 저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눈이 나쁘니까 그 모니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였는데 집에 와서 이제 봤죠. 놓쳤어요. 클러치 패드를 미리 놓쳤어요. 회전수 잘 조절하고 있다가 이걸 틱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거기까진 그럴 수 있어요. 안티스톨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안티스톨 빨리 풀었어요. 또 빨리 풀고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이미 좀 뒤쪽으로 갔지만 그 과정에서 이 피아스트리가 5번 코너 쪽에 진입할 때 과도하게 옵티미스틱하게 낙관적으로 보고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서 달리다가 더티에어에 용감하게 들어갔다가 잠기면서 휠이 잠기고 스티어링 락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전혀 턴인이 안 되면서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볼 때 피아스트리도 사람이구나. 그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몇 번 낸다 그래서 못하는 드라이버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충격적인 실수가 몰아서 나오다 보니까 퀄리파잉에도 사고가 나고 레이스 때도 사고가 나고 그 앞에 점프 스타트에 안티스톨에 이게 몰려서 오다 보니까 이게 더더욱 좀 심하다 싶어 보인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이제 옵티미스틱 했다는 게 뭐냐면 이 날씨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일요일에도 비가 왔다가 그게 F2 피처 레이스를 해서 그나마 좀 마른 거지 트랙 상황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레이스는 어느 정도 룸을 두고 달립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방어 기동을 해가지고 자세를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특히 스타트는 여러 대가 얽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 더티에어 속을 그냥 헤매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룸을 전혀 안 두고 그냥 전력 질주한 거예요. 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더티에어 속에서 무리한 드라이빙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혼자 달렸으면 전혀 안 무리한 건데 스타트 상황, 좋지 않은 트랙 상황, 그리고 바로 앞에 지나간 차 때문에 생긴 더티에어 이런 걸 고려하면 무모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거 몇 번 한다 그래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스에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슈가 있었냐? 지금 이게 보여준 게 뭐냐면 F1 TV에서 졸리언 파머가 분석하는 그래프 인용을 해왔습니다. 피스탑 컴패리즌 파란색은 노리스, 분홍색은 피아스트리. 피스탑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느냐? 최근 5경기. 이번 경기에 피아스트리 없죠. 피아스트리의 피스탑만 보면 2.9초 벨기에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리스의 피스탑은 사실 벨기에 3.5초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덜란드 4.8초는 경기 결과 때문에 별 영향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저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탈리아 저것 때문에 사달이 났죠. 그 다음에 이번 경기 과연 영향이 없었느냐?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데이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재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F1 TV에서 이걸 계산을 또 해줬네. 무서운 사람들. 이게 계산을 안 해보면 뭐 그냥 뭐 별로 달라질 거 없었을 겁니다라는 인터뷰 듣고 우리는 그냥 넘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계산을 하네. 이게 뭐냐면요. 여기 그 주황색이 있습니다. 빨간색 뒤에 주황색이 있어요. 이 주황색이 노리스인데요. 그 위에 노란색이 뭐냐면 노리스가 그렇게 늦지 않은 한 2.3초 정도의 준수한 피스탑을 했을 때의 선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피스탑을 마치고 르클레 뒤로 들어오는데요. 2.23초의 준수한 피스탑을 하면 르클레 앞으로 나옵니다. 르클레와 그 앞에서 이제 여러 랩 똑같은 장면 반복하고 있던 로슨과 르클레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문제가 크죠. 그리고 르클레는 쉽게 로슨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거 보세요. 르클레와 로슨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위에 점선이 로슨, 밑에가 르클레인데 이걸 몇 랩을 반복해요. 10랩을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로슨도 이제 막기 힘든데 노리스가 오면 노리스는 곧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노리스도 나오자마자 타이어 온도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맥클라렌은 그런 모습 잘 안 보여줬죠. 그래서 노리스라면 앞에 로슨의 DRS 존 안에 있다면 르클레에게 별 위협을 안 받고 서너 랩 뒤에 이 로슨을 추월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츠노다보다도 앞으로 갔을 것이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경기 이게 페이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추측이죠. 여기까지는 데이터에 나온 부분이고 이건 추측인데 자, 그래서 로슨을 넘어가면 이렇게 쭉쭉쭉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안토넬리에 근접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건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로슨 츠노다와는 충분히 순위를 다툴만 했었다 라는 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레이스에서는 못했죠. 계속 기차놀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f는 알 수 없지만 데이터상으로 피스탑 자체는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줬다. 나오는 위치가 다르다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팀 스포츠니까 이거 했으니까 핏크루들을 무슨 뭐 빠따 때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같이 이기고 같이 지는 겁니다. 예. 이런 걸 잘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야지 막 이거 잘못했으니까 저놈 탓이야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이게 팀플레이가 아닌 거죠. 그런 마인드가 이제 개인 스포츠 마인드로 보는 거죠. 개인 스포츠 마인드로 보면 저놈이 나쁜 놈이네. 이거 범인 색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범인 우리 팀입니다. 안타깝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심지어 우리나라는 설마 없으시겠죠. 규정을 어려우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뭐가 이제 편파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얘기는 원래 알고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심지어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노리스가 사고 내고 페널티 받았잖아요. 그거 다음 경기로 안 넘어왔잖아요. 이게 무슨 뭐 노리스를 편들어주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그렇고 그 규정상인 거죠. 클래시파이드가 됐기 때문에 클래시파이드 된 거에 그냥 시간 더하고 끝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피아스트리가 점프 스타트를 했잖아요. 점프 스타트를 해가지고 타임 페널티가 나왔는데 알론소는 그 경기에 소화를 했고 피아스트리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경기에 그리드 페널티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이게 물론 안 간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갑니다. 이게 몇 년 전엔 갔어요. 몇 년 전엔 갔습니다. 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F1 팀 보스들이 모여서 F1 팀 보스들이 만나서 정한 거예요.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드라이빙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주로 드라이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번에 수정이 됐지만 이런 쪽들은 주로 팀 보스들과 레이스 디렉터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5초짜리는 그냥 넘기지 말자. 이거 좀 거시기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뀐 겁니다. 한 3, 4년 전이면은 넘어갔어요. 그리드 페널티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이 페널티 가이드라인 올해 공유했죠. 이거 다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 13페이지입니다. 이게 13페이지고 8번 항목에 보면 In cases where there is a single 5 세컨드 페널티. 그러니까 하나의 5초 페널티가 있을 때 근데 그 페널티는 unable to serve due to retirement. 리타이어해서 소화하지 못한 5초 페널티가 하나 있을 때 스튜어드들은 will 아시죠? 네, 안 넘깁니다. convert that into a grid penalty for all subsequent race. 다음 레이스의 그리드 페널티로 변환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more than one penalty 2개 이상 있으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10초 페널티가 되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2개 이상 있다면 그 5초 페널티를 그리드 페널티로 바꿀 수 있다. 메이죠, 메이.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 중에는 이런 거 오해하시는 분 없으셨겠죠. 다음은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퀄리파잉 순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스타트에서 르클레와 해밀턴 모두 순위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 순위 끌어올린 거는 전적으로 점프 스타트한 두 명이죠. 피아스트리와 알론소. 피아스트리와 알론소를 올라간 거라 사실은 올라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클레와 해밀턴이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르클레는 두 명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는 노리스와 아이작 카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초반에 르클레가 노리스를 넘어갔었죠.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아까 그 결과로 기록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말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이다라고만 장담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맥라렌이 이번 그랑프리만큼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빠르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르클레가 초반에 피아스트리였나요? 네, 피아스트리였죠. 이제 추월을 했다가 얼마 안 가서 재추월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페이스에서의 차이가 지난 이탈리아와 달랐다는 거죠.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리고 해밀턴 같은 경우에도 아이작 하자를 넘어서서 달리게 되고 두 드라이버가 스타트 타이어가 달랐기 때문에 미디엄이었던 르클레는 훨씬 먼저 피스탑을 합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나중에 미디엄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하드로 달리는 르클레와 비교해가지고 미디엄의 해밀턴 타이어 관리가
잘 됐죠. 이건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타이어 관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미디엄도 오래오래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하드로 달렸던 해밀턴은 더더욱 오래 갈 수 있었죠. 똑같은 르클레와 하드지만 오래 썼지만 미디엄도 오래 가는데 하드는 더 오래 가죠. 그래서 미디엄으로 바꾸고 나오니까 5렛쯤 뒤에 르클레 뒤까지 해밀턴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팀오더 나왔죠. 자리 바꿨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밀턴은 노리스를 따라가서 추월하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바꿔주라는 원위치 지시가 왔어요. 원위치 지시가 왔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물론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모르지만 저는 드라이버들의 생각도 제 마음대로 건너짚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증에 근거하여 주장을 입증해야지 되는 거고, 물증이 없다면 우리는 다 선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의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해밀턴이 이걸 돌려주지 못합니다. 속도를 늦췄어요. 확실히 늦췄는데 르클레를 보내주는데 실패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해밀턴이 일부러 그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증거는 증거. 근데 여러모로 봤을 때 증거를 드는 것보다는 해밀턴이 그럴 만한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일단은 아이작 하자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이작 하자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냥 마냥 늦게 달리면 긴 피스트레이트에서 해밀턴이 아이작 하자마저 보내줄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과연 이 친구들이 물론 돌려받고 싶었겠죠. 르클레도 이게 팀의 내부에 어떤 운영하는 룰이라는 게 내규 같은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는 추월을 위해서 내줬으면 돌려주는 원칙이란 게 있는데 이걸 돌려받아야지 되지만 솔직히 큰 차이 없죠. 누가 8등의 목숨을 겁니까? 페라리가 8등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이 고의라는 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8등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고?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오히려 좀 약간의 계산 미스를 좀 더 계산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 팀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차에도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얼마 차이 나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8등에 목숨 걸 일은 없어요. 저는 심지어 4, 5등이었어도 이거 목숨 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포디엄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고의라는 가능성이 생기지, 8, 9등은 너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다음은 너무나 잘해준 레드불입니다. 이번에는 츠노다도 잘해줬고요. 보시면은 하드로 둘 다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첫 피스탑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 조금이나마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츠노다입니다. 츠노다의 피스탑이 로슨과 비교해서 훨씬 늦게 피스탑을 하게 됐는데, 로스는 앞으로 나오죠. 팀에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팀에서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잘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무리 미디엄이라도 나오자마자 타이어에 부담이 안 간다, 타이어에 에너지가 잘 가해지지 않는다, 타이어 온도가 안 올라간다죠. 그래서 타이어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미디엄이라고 해봤자, 아무리 C5라도. 그래서 바로 추월을 허용해버리죠. 앞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뒤를 쫓게 되는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 츠노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리해서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추월을 100% 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무리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얘기했어요. 팀플레이로서. 근데 그게 맞죠. 무리했다라고 로슨이 곱게 보내줬을까라는 데에는 굉장히 큰 물음표가 붙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센 친구입니다. 로슨은 굉장히 억센 친구인데 곱게 보내줬을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로슨과 페레즈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입장에서 그거를 무리해서 들어가면은 안 되죠. 그러면 또 츠노다 노포인트로 끝나죠. 올해 포인트 절호의 찬스 있다가 노포인트로 끝난 경기가 한둘이 아닌데, 결국 이 기회가 왔을 때 자기도 6이면 8포인트나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경기 중에 잘못 계산해서 5포인트로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4포인트로 계산했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숫자는 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숫자, 이름 이런 거는 무조건 의심해 봐야 된다. 저놈은 챗 GPT 이상의 뻥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그러고요.
챗 GPT는 그래도 컴퓨터라 정확하기라도 하지. 뭐 거짓말이 섞였을 뿐이지. 아, 그렇고요. 다시 돌아가서 베르스타펜은 그럼 어땠느냐? 베르스타펜은 나름 무난했는데 사실 중계 화면에서는 그다지 뭐 신경 쓰이지 않았던 장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신경 쓸 만한 게 있었어요. 백마커를 넘어설 때, 특히 알핀 듀오가 배틀을 하고 있는 곳을 넘어설 때 사실 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슬리가 베르스타펜을 이용해서 콜라핀토를 넘어가기 위해, 여기는 파파야룰 아니고 핑크룰, 알핀 핑크룰인가 봐요. 프리투 파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백마커가 돼가지고 딱 2명만 백마커가 돼서 프리투 파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핀에서. 네, 뭐 그렇죠. 사실 그 둘 다 백마커 돼 있고 거의 최하위인데, 그래 너희들 재미있게나 놀아봐라, 거의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슬리가 콜라핀토를 넘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넘어갈 때 좀 위험했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랩을 시작하자 우리 장피에로 람비에즈가 지난 경기의 시리즈에 해당하는 팀 라디오를 날립니다. 지난 경기에 기억나시나요? 노리스크라고 얘기하니까 베르스타펜이 알았다. 노리스크 풀푸시 기억나시죠? 이번에 마지막 랩에 노리스크를 얘기하면서 노리스크 노푸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줍니다. 엔지니어는 그래야죠. 그렇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노리스크 노푸시. 네, 그래서 베르스타펜이 허허 웃으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 랩에 패스티스트 랩을 찍었습니다. 자, 다음은 메르세데스입니다. 이 메르세데스는 우선 이 안토넬리의 성격이 보인 경기죠.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안토넬리는 지난해 스파 프랑코샹 웻 레이스 때 팀메이트, 그때 팀메이트가 베어먼입니다. 베어먼과 오르주에서 라디옹 올라갈 때 팔꿈치를 내밀어서 추월을 했던 친구입니다. 무섭죠? 이 친구는 원래 그런 친구예요. 그렇게 곱게 보내주지 않는 드라이버의 기본 소양을 잘 갖추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드 타이어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러셀이 미디엄의 안토넬리를 추월 시도를 하자 안토넬리가 팔꿈치를 내밉니다. 그때 러셀의 순위가 하나 떨어지죠. 뒤따르던 하자가 츠노다였나요? 네, 츠노다가 러셀을 잠시 넘어가게 되고, 러셀은 나중에 다시 그 츠노다를 넘어서게 되고요. 다시 안토넬리를 따라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러셀도 그때 무리하지 않고 속도를 줄여서 순위가 하나 떨어지더라도 사고를 피한 게 잘한 거죠. 거기에서 만약에 자존심을 세웠다면 이번 주 내내 힘들었는데, 여기서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요일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안 했습니다. 원래 의무예요. 그게 그 F1이 지정한 의사의 검진을 통해 인정될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야만 빠질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빠지면은 스튜어드한테 불려가야 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쉬었고요. 그리고 금토 팀 라디오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얘 되게 아픈가 보다. 되게 아픈가 보다. 목소리가 이미 갔어요. 그냥 단순한 무슨 목감기 콧물 감기가 아닌 거죠. 누가 봐도 최소 몸살인데. 네, 최소 몸살. 그 와중에 퀄리파잉에서 5위를 하고 나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 그래도 5위를 하네. 그래도 사고를 안 내네. 이게 참 대단한 친구인데, 레이스에서 시작하자마자 저 어린 동생이 팔꿈치를 내미네. 그 와중에 흥분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리고 다시 따라붙습니다. 안토넬 따라붙자 팀에서, 그렇죠, 메르세데스는 맥라렌이 아닙니다. 여기 팀오더를 내릴 수 있는 팀인데 가장 간편한 팀오더. 타이어가 다르잖아요. 얘는 하드로 오래 갈 수 있잖아요. 미디엄 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불러드리면 됩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불러들여서 둘을 쫙 갈라놨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죠, 둘은. 이런 게 팀이 잘해주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부딪힐 일을 없게 만들어주면 되지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안토넬리는 비교적 무난하게 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골치 아픈 기차 뒤에서 오래 달리는 일이 없었어요. 안토넬리는 무난하게 4위로 골인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메르세데스 이번에 레이스 페이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았던 건 러셀이죠. 이 하드 타이어로 하드 스타트한 차들이 다 좋았는데, 자, 사인스를 따라가니까 사인스가 팀오더를 날려서 들어갔죠. 나 저 언더컷 시도 안 당할겨 하고선 미리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난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죠. 하드가 지금 잘 버티는데. 그리고 이 피스탑을 할 때 다들 보셨죠? 그 무서운 속도로 들어가는 거. 야, 그 피스탑에서의 시간 손실이 드라이버가 아니라 이렇게 팀원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것도 있지만, 드라이버가 속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늦게 감속하면서 규정은 어기지 않고 정확한 제한 속도 지키면서 최대한 늦게 늦게 감속하고 들어가는 거.
지난 이탈리아였나요? 보톨레토 그 감속 너무 일찍 해가지고 더 위험했던 그게 이제 잘 못하는 거죠. 루키니까 예, 그 경험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영향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 요것도 졸리온 파머 분석 영상에 있었던 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피스탑 서머리. 자, 여기 듀레이션이라는 줄을 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핀레인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핀레인 출구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핀레인 입구로 들어갈 때부터 핀레인 출구로 나올 때까지의 시간. 자, 그런데 여기에서 러셀이 가장 짧습니다. 이번 경기 패스티스트 피스탑이 메르세데스가 아니죠. 그런데 19초 809에요. 여기 19초 970에 후켄버그도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은 러셀은 그냥 핀레인 입구 들어가기 전까지만 빨랐던 게 아니라 핀레인 입구를 지나서까지 빨랐던 거예요. 제한 속도를 어떻게 재냐면은 속도니까 어느 정도 이동하는 동안 재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부터 딱 재기보다는 살짝 뒤에서 재요. 왜냐하면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그런데 이 속도를 미리 맞추고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는 조금 더 느리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걸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살짝 뒤에 브레이크 밟으면 이거 옛날에 니코 로스버그가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핀레인의 피스탑에서 시간을 버는 드라이버가 버는 방법 해가지고 그 재는 위치가 몇 미터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프랙티스 때 몇 번 위반을 해봄으로써 어느 위치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 속도를 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시속 300km로 오다가 시속 80km로 줄이는 그 과정에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벌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들어올 때 핀레인 입구 라인 전에도 시간을 벌었고 핀레인 출구 지나서는 뭐 가속이 다 비슷하니까 들어올 때도 이미 시간을 벌어서 전체적인 피트에서의 시간 손실은 F1이 계산해 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피스탑을 통한 시간 손실. 야, 이게 지금 포인트 피니셔 전체입니다. 이거 미쳤죠? 그냥 혼자서 초록색이 평균이에요. 초록색 평균. 초록색 평균인데 해밀턴도 노하우 있는 자세히 보시면 로스버그 어디에요? 메르세데스였죠. 해밀턴, 러셀 얘네들 그 대대로 노하우를 이어오는 그 실버 에로우에 그게 있는데 피스탑에서 얼마나 시간을 잃었는가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부분은 노리스가 만약에 2.1초 피스탑을 했다면 해밀턴 정도가 돼요. 2.1초 피스탑을 했으면 해밀턴 정도의 위치에 놓입니다. 아,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러니까 피스탑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잃은 노리스인데 반면에 러셀은 거기에서 훨씬 더 큰 이득을 평균보다도 한 1.5초를 더 벌었어요. 이러니까 사인스 근처가 아니게 돼서 그 나오자마자 타이어 온도 관리가 쉽지 않을 만한 상황, 아까 츠노다, 로슨과 같은 상황이 비슷하게도 안 벌어진 거예요. 이거 러셀이 이렇게 안 했다고 쳤을 때 또 러셀도 피스탑이 노리스처럼 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이건 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선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F1이기 때문에 그걸 남 탓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잘해준 러셀에게 박수를 보내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비난을 하기 전에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면 된다. 항상 그런 긍정 마인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으시죠? 러셀을 칭찬하면 돼요. 피크루들도 큰 문제 없었고 러셀이 있든 없든 내가 때우겠습니다라는 마인드잖아요. 야, 누구 탓하기 전에 러셀은 스스로 해냈고 팀원들도 그에 보답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자, 다음은 그냥 느렸던 에스턴 마틴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전략적인 미스 없었고요. 알론소 5초 페널티 점프 스타트 했죠. 피아스트리가 움찔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보통의 점프 스타트면 알론소가 그렇게 안 움직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점프 스타트를 할 때 그렇게 격렬하게 덜컹하지 않아요. 저번에 후켄버그였나요? 그 네덜란드인가 헝가리인가 슥 나가잖아요. 슥. 네, 그게 보통의 점프 스타트인데 피아스트리가 이걸 놓치는 바람에 덜커덩 안티스톨 여기까지 풀세트로 그냥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러니까 알론소까지 깜짝 놀라서 바로 뒤잖아요. 그래서 점프 스타트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5초 페널티 수행을 하고 거의 최하위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15위까지 올리는 것이 한계였다고요. 스트롤 보시면 재밌죠. 타이어가 저게 잘못 적은 게 아니고요. 진짜 미디엄 스타트에서 하드로 갔습니다. 하드 스타트에 미디엄 한 거랑 거의 같은 구조죠. 그럼 그게 이득이냐? 손해죠. 네, 손해였습니다. 차가 빨랐으면 모르겠는데 안 빨랐기 때문에 미디엄 오래 간 게 손해였습니다. 다음은 알핀입니다. 알핀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느렸어요. 그런데 콜라핀토에게는 두 가지 불운의 요소까지 섞였습니다. 첫 번째 불운의 요소. 일단 가슬리
초반에와 비교해서 콜라핀토가 초반에는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미디엄 스타트하고 미디엄 관리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오콘과 알본이 기습적인 초반 피스탑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피스탑을 하고 많이 땡겨주죠. 이런 것 때문에 콜라핀토가 제법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본보다 5순위나 앞에 있는데 그 앞으로 나가야겠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일찍 피스탑을 한 거예요. 저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콜라핀토. 이게 첫 번째 불운. 두 번째 불운은 알본이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러니까 알본 앞으로 나온 건 좋았는데 부딪히면서 최하위로 밀렸고요. 그 다음 겨우 이제 피스탑을 나중에 한 가슬리의 앞으로 달리게 됐는데 경기 후반 가슬리가 베르스타펜을 잘 이용해서 순위를 올리게 됩니다. 저 부분은 사실상 팀오더나 다름없어가지고 뭐 베르스타펜이 없었어도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8, 9위도 의미 없는데 18, 19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드라이버들 자존심 싸움이긴 하죠. 다음은 하스. 하스는 이번에는 잠시만 제가 습도 조절 조금만 할게요. 됐다. 습도가 너무 높아져도 좀 안 좋기 때문에요.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 일단 별난 작전 1 오콘 좋습니다. 네, 1000렙에 피스탑합니다. 그래서 미디엄으로 바꾸죠.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이거 세이프티카 상황이거든요. 처음 피아스트리 사고로 세이프티카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 거의 없죠. 피스탑 한번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랩에 또 피스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 스타트는 처음에 오래 끌고 가가지고 변수를 보고 그 다음에 미디엄으로 후반에 빠르게 속도를 끌어올린다. 뭐 이런 전략도 있지만 처음에 피스탑을 다 소화해버리면 어떨까? 라는 전략을 한 거죠. 미디엄 스타트였으면 오히려 더 예뻤을 전략이긴 한데 어쨌든 미디엄으로 바꿨다가 다시 하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오콘은 끝까지 갑니다. 자, 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두 번째 랩에 바꾼 저 하드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저 하드 타이어는 놀랍게도 스타트 타이어입니다. 오콘이 새 타이어를 낀 게 아니라 스타트 때 타이어를 다시 낀 거예요. 그러고도 14위까지 간 거를 보면은 정말 타이어에 부담 없는 서킷인 것도 알겠고 하스 나쁘지 않은 것도 알겠어요. 이게 실격 처리 때문에 맨뒤에서 출발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공격적인 전략으로 레이스에서 변수를 노려볼만 했죠. 언제든 노려볼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더 이상 난리가 안 났기 때문에 이 앞에 한 두어 대만 더 리타이어 했으면 그게 또 세이프티카 때문에 시간 간격 줄여주고 해가지고 포인트 근처에서 뭔가 변수를 노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일 없었고요. 베어머는 비교적 정석인데 하드 타이어로 출발한 것 치고는 미디엄으로 좀 일찍 바꿨어요. 이거는 다른 차들과의 위치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한 거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레이스는 13위로 마치고 알본 페널티 때문에 12위로 순위가 승격이 됐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다음은 박수 받아야 되는 레이싱 불스. 일단 아이작 카자가 굉장히 표준적인 레이스를 펼친 거예요. 미디엄으로 중간 정도 이상을 가줄 여력이 됐죠. 하지만 너무 많이 가지 않고 하드로 바꿔줬고요. 문제는 로슨인데요. 일단 로슨에게 칭찬해줘야 되는 부분. 사인스와 마찬가지인데 저는 초반에 순위를 많이 뺏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모나코가 아니기 때문에 모나코나 뭐 아니면은 싱가폴 이런 데는 저는 하위권 팀이 여기 왔더라도 제법 오래 버틸 수 있는데 속도 차이가 나면 추월이 쉽게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슨이 피스탑을 할 때까지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는 데서 이거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인스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사인스의 레이스 페이스는 베르스타펜보다 느려서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로스는 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싱 불스가 이번 레이스에서 상위권과 비슷한 경쟁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걸 3위를 지켜준 거죠. 그리고 그동안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피스탑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로 오래 가게 되죠. 그래서 5위로 자연스럽게 밀려난 거고요. 물론 안토넬리 지나가고 러셀도 지나갔는데 뭐 저거는 당연한 거고 문제는 츠노다가 피스탑했을 때 그걸 바로 넘어서면서 뒤에 두고 르클레에 이어서 츠노다 등등을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몇몇 추월 시도가 있었고 움찔움찔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솔직히 완전히 추월이 될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할 장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로슨이 실수 없이 잘해줬습니다. 실수 없이가 중요하죠. 이 와중에. 그래서 로슨 자신의 F1 데뷔 후 퀄리파잉 최고 성적, F1 데뷔 후 레이스 최고 성적이죠. 이걸 한 번에 갈아치웠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로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로슨이었고요. 아이작 카자도 포인트 피니시 했고요. 자, 사인스 너무 잘해줬습니다.
일단 알보는 다사다난한 레이스를 펼쳤고 11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페널티 때문에 13위가 됐습니다. 여기도 시작하자마자 타이어 교체해줬는데 재밌는 건 미디엄이죠. 처음에 미디엄을 하고 하드로 바꿔줍니다. 스타트 때 쓴 타이어를 조금 아껴주면서 정상적인 레이스에 가깝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예, 그리고 나서 하드 타이어로 일찍 교체를 했는데 하드 타이어를 일찍 교체한 것까진 나쁘지 않은데 바로 콜라핀토였죠. 네, 사고가 나면서 알본이 페널티 때문에 포인트를 따기 어려운 상황. 그 와중에 11위까지 갔기 때문에 저게 10위에서 페널티 받았으면 진짜 아까웠을 것 같은데 11위에서 받아서 그나마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인스는 미디엄 타이어로 달리면서 단 한 순위도 내주지 않았고요. 러셀이 언더컷이 가능한 위치로 오기 전에 피스탑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언더컷 거리까지 근접하지 않고 피스탑을 할 때까지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고요. 첫 스틴트의 페이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위 자리를 안토넬리가 접근을 해왔지만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더니 사실상 안토넬리는 근처에 온 적이 없습니다. 네, 맡겨주니까 알아서 다 하는 스무스 오퍼레이션을 윌리엄스에서 처음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TMI 스무스 오퍼레이터라는 노래는 사람들이 과연 가사를 알고 좋아하는 것인지, 물론 사인스는 알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바람둥이입니다. 스무스 오퍼레이터는. 네, 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뭐를 스무스하게 오퍼레이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버. 예, 보톨레토와 후켄버그 모두 하드 스타트를 했고요. 예, 하드 스타트를 해서 미디엄 타이어로 교체하는 타이밍의 문제인데 후켄버그처럼 하는 게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톨레토가 비교적 일찍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서 12위로 레이스를 마치고 11위로 순위가 상승할 정도로 달린 게 잘해준 거죠. 하지만 전투력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결국 퀄리파잉에서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Q3 진출만 했으면 사고 안 내면 8등이잖아요. 8그리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던 보톨레토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잘해줬다. 퀄리파잉뿐만 아니라 레이스에서 후켄버그도 물론 깔끔한 경기 운영을 해줬지만 보톨레토가 이 경기도 잘한 겁니다. 이건 자우버가 요새야 포인트를 두 경기에 한 번은 꼭꼭 따주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이 팀 작년에 카타르 그랑프리 가기 전에 노포인트였던 팀이잖아요. 심지어 그 차랑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보톨레토 잘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베르스타펜과 러셀 14초 차이가 났죠. 초반에 안토넬리가 러셀을 일찍 보내줬으면 어떨까라는 와디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쪽 데이터가 없죠. 보내줬을 때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힘들고 후반에는 러셀이 정말 잘 베르스타펜을 따라붙은 게 맞습니다. 물론 베르스타펜도 노푸시 했죠. 노리스크 노푸시 했습니다. 패스티스 트랩만 찍고. 그리고 사인스도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던 게 안토넬리와 2.5초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면 근처에 못 왔죠. 위협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안토넬리와 로스는 대차가 납니다. 여기 10초가 넘게 차이 나죠. 베르스타펜과 러셀 차이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여기도 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아이작 하자까지도 멀지 않죠. 아이작 하자가 이 속도를 늦춘 해밀턴보다 뒤에서 끝난 르클레보다 2초 정도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밀턴이 너무 많이 늦추면 위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마지막 랩에 늦추는 것도 적당히 늦춰야 되는데 잘 못하는 친구면 그걸 못 맞출 수 있어요. 물론 해밀턴이면 잘했을 거란 생각도 있지만 그렇고요. 그래서 미리 속도를 늦추는 게 불가능한 이유죠. 그리고 포인트를 못 딴 드라이버들은 대차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는 치열하게 경쟁을 한 차들이 많아요. 특히 보시면은 몇몇 드라이버들이 비슷하게 끝난 차들이 있어요. 오콘과 알론소 보시면 여기 1초 차이밖에 안 나죠.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했고 보톨레토와 베어먼도 그렇습니다. 루키 대전 막 이렇게 있었어요. 가슬리아 콜라핀토도 배틀을 했고 다들 추월이 어렵고 포인트 쉽지 않아 보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곳곳에서 배틀이 있었는데 잘 안 보여주더라 라는 것 뿐이고요. 왜? 로슨 트레인이 시선을 강탈해서 그렇죠. 네, 로슨 트레인 때문에 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과열 걱정을 안 한 주된 이유 무시무시한 기온과 트랙 온도죠. 결국 비는 안 왔어요. 이러쿵저러쿵 하더니 빗방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안 왔고 기온이 20.8도에서 2.3도 트랙 온도가 26.8도에서 24도인데 트랙 온도가 레이스에서 이 정도 변했으면 거의 안 변한 거예요.
이게 트랙 온도가 낮기도 낮은데 너무 내려가도 문제가 되고, 이게 너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바뀌면 더 큰 문제고, 이슈가 다 있는데 이게 안 변했어요. 낮은 트랙 온도가 안 변하다 보니까 타이어에 과열될 걱정을 안 하죠. 심지어 공기 때문에 과열될 걱정도 할 필요 없죠. 기온도 낮아요. 자,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타이어 과열이나 차의 과열 이런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고, 타이어 에너지는 원래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 원스톱 무난하고 방어하는 쪽도 잘 막으니까 추월하는 쪽이 더 힘들어지는, 오히려 악순환이 생기면서 생각보다 추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기 싱가포르에 비하면은 엄청 쉬운 것이었다. 자,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우리는 끔찍한 걸 봐야 됩니다. 자, 우승자 베르스타펜입니다. 2경기 연속 우승을 하다니, 정말 오랜만이죠. 지난해 스페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베르스타펜이 2경기, 그러니까 지난해 초반 이후로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한 겁니다. 자, 베르스타펜과 레드불, 베르스타펜이 시즌 4승 통산 67승을 했는데요. 두 번째 줄을 왜 썼느냐, 이거 중요하죠. 2022 시즌부터 47승. 이제 남은 현재 하이브리드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 하이브리드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가 현재의 F1인데요. 이게 2022 시즌에 시작돼서 올해 끝나죠. 앞으로 7경기 더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나머지 드라이버들의 승수가 제가 알기로 39승으로 알고 있어요. 39승. 그래서 이 39승인가 38승인가 그래요. 그래서 남은 경기를 베르스타펜이 우승을 한 번도 못해도 절반 이상을 베르스타펜이 우승한 게 됩니다. 이 기록이 있어서 이걸 남기고요. 다음 그랜드슬램 6회째. 그랜드슬램은 퀄리파잉에서 폴포지션 따고요, 레이스에서 모든 랩 리드하고요, 패스티 스트랩 찍고 우승하는 겁니다. 네 가지를 다 하는 거. 베르스타펜이 67승을 하는 동안 6번밖에 못했어요. 10번에 한 번도 많은 겁니다. 10번에 한 번도 진짜 많은 건데, 정말 어려운 그랜드슬램을 6번을 했고, 이게 해밀턴이랑 동률이죠. 짐 클라크는 이걸 8번을 했습니다. 커리어에 90경기도 안 뛴 드라이버가 이걸 6번을 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테반이 리타이어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베르스타펜은 시즌 폴포지션 6회째인데 이것도 올해 최다죠. 놀랍게도 올해 최다입니다. 맥클라렌이 올해 압도적인 거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자, 시즌 폴포지션은 베르스타펜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리드 282랩. 이거는 왜 써놨냐? 2등이 됐어요. 피아스트리가 1등이고요. 노리스가 3등 됐습니다. 리드 랩수가. 그만큼 올해 베르스타펜이 잘해주고 있다. 그 다음 레드불이 로랑 메키스 시대에 2승째를 거뒀죠. 로랑 메키스가 팀 수석이 되고 나서 2승이 됐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로랑 메키스에게 뭐 때문에 뭘 다르게 했길래 이렇게 했냐, 비법을 알려달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랑 메키스, 내가 팀이 달라지는데 공헌한 것은, 공헌한 비율은 0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이루는 성과는 이전에 다 준비됐던 것들이다.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거 괄호치고 한 셈이죠. 너희들이, 사실 그게 맞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파츠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의 성능이나 드라이버들이 그러면 이전에 무슨 드라이버들이 일부러 파업을 했다는 의미라거나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죠.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근을 고쳐 쓰지 않는다 있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분은 좋다. 그리고 공헌한 게 실제 없더라도, 정말 0일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공헌한 게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되는 집안의 리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팀이 운으로 우승했어요. 운이 따라줘서. 물론 100% 운으로 우승할 수는 없지만 운이 많이 따라줘가지고 우승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우승을 했어. 그러면 다음 경기부터 폼이 좋아집니다. 진짜 이런 영향이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 얘기했던 기세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객관적이지 않지만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레드불이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모두 시즌 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베르스타펜 쪽은 안 봐도 되죠. 그 옆자리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1등을 한 경기는 있었는데, 폴도 딴 경기가 있었는데, 그 옆자리가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이만큼 해준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팀 스포츠로서 레드불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올해 최고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랜드슬램, 혹시라도 못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그랜드슬램 그래프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F1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다음은 사인스와 윌리엄스
기록입니다. 러셀 포디엄 핏이 중요하지만 그거 좀 뒤로 밀렸고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자, 사인스가 윌리엄스 이적 후 첫 포디엄 피니시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블루 사인스와 블루 카를로스, 레드 루이스 막 그거 해가지고 시즌 초반부터 그 이슈가 있을 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데 왜 사람들 중에 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꼭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해밀턴보다 사인스가 먼저 포디엄에 오를 줄 몰랐어요. 사인스가 너무 잘했네요 하면 되지 왜 그걸 해밀턴 못했네요 라든가 페라리가 망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사인스 칭찬하면 되지. 남의 잔치상 와서 상갓집 얘기하고 남의 상갓집 가가지고 누구 잔치집 얘기하고 이런 그 억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이제. 그렇죠. 네. 메모장엔 하셔도 됩니다. 메모장엔 하셔도 되는데 남들 있을 땐 안 하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할 수 있지.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걸 남의 잔치집 가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인스 칭찬해야 됩니다. 야, 윌리엄스 이적 후 첫 포디엄 핏이 너무 일찍 나왔잖아요. 그리고 옆에 맥라렌, 페라리, 윌리엄스. 맥라렌 시절에도 포디엄에 올라갔었고요. 그때 상파울루였죠? 네. 경기 결과 바뀌면서 포디엄에 실제로 오르지는 못하고 포디엄 피니시만 기록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첫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우승할 뻔했던 2등 있었죠. 그게 가슬리 우승할 때. 그 다음 페라리에서는 우승도 했으니까 포디엄 당연히 올라갔고 윌리엄스에서도 포디엄 피니시를 했는데 F1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 팀입니다. 메르세데스, 레드불 아니고요. 네, 윌리엄스가 낍니다. F1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 팀 하면 네, 챔피언십의 숫자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맥라렌, 페라리, 윌리엄스에서 모두 포디엄에 오른 역사상 두 번째 드라이버 알랑 프로스트 말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알랑 프로스트는 윌리엄스 있을 때 윌리엄스가 최강이었죠. 대신에 알랑 프로스트는 페라리에 있을 때 페라리가 개판이었는데 거기서 우승도 했어요. 그래서 알랑 프로스트는 세 팀 다 우승을 했습니다. 알랑 프로스트가 자기 인생 최고의 똥차라고 제가 과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페라리 있을 때 무시무시한 드라이버 그 프로스트도 성깔 하나는 진짜 할 말은 다 하시는 분이셔서 그런데 그걸로 챔피언십 경쟁했어요. 그렇고요. 자, 사인스는 윌리엄스 이적 후 첫 프론트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4년 만에 포디엄 피니시를 하게 되는데 이전 포디엄 피니시가 러셀 2021 벨기에 그 경기죠. 네, 퀄리파잉부터 레이스까지 정말 그 논란의 덩어리였던 2021 벨기에 그랑프리 때 러셀 포디엄 피니시 그 밑에 프론트로 스타트 그것도 러셀이에요. 네, 한 랩 경기죠. 한 랩 경기. 그 한 랩만 달린 거고 그 세이프티카 뒤였기 때문에 사실상 레이스로 볼 수 없어서 정상 레이스 이런 뭐 레드 플래그라든가 뭐 레이스 랩이 왕창 줄어들지 않은 정상 레이스로 하면 무려 8년 만에 포디엄에 올랐습니다. 이 8년 전에 포디엄에 오른 게 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이번에는 랜스 스트롤 소환이죠. 윌리엄스에서 이전에 정상 레이스 마지막 포디엄에 오른 게 랜스 스트롤 어쨌든 포디엄에 마지막에 오른 게 조지 러셀 그렇습니다. 다음 프론트로 스타트는 얘기해요. 그러면 정상 레이스 프론트로는 언제냐? 이거는 또 8년 전에 2017년입니다. 이때는 이탈리아 그랑프리 때 이것도 스트롤이에요. 랜스 스트롤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옛날엔 정말 좋았는데 기대 많이 했는데 그렇고요.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에서 첫 포디엄 그리고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온 자는 내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심하다 감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러셀 시즌 7번째 포디엄 피니시 7번이나 올랐어요. 러셀도 참 대단합니다. 올해 메르세데스가 지금이야 이번 경기 봐서야 잘하는 것 같지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상반기 끝날 때쯤에 메르세데스 생각하면은 이산이 아닌가벼 하고 그거 포기하기 전에요. 정말 고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러셀은 뭐 캐나다 우승도 있지만 포디엄에 7번이나 올랐다. 대단한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스는 어떻게 된 것이 레드불에서도 못했던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레이스가 두 번 나오네요. F1 데뷔 후 최고 성적을 이번에 기록했고요. 츠노다도 레드불 이적 후 퀄리파잉과 레이스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피어스트리의 연속 완주 기록과 연속 포인트 피니시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올해 그리고 내년 초에 깨지나 했는데 이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따라온 친구들이 잘 없어가지고 또 이제 내년에 규정이 바뀌면서 특히 파워 유닛이 바뀌어버리면 한동안 연속 완주 기록 나오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그 내년도 파워 유닛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년도 파워 유닛의 성능에 대한 얘기는 99% 루머입니다. 비교 평가라는 걸 해볼 수가 없고 다이노를 돌렸는지조차 확인을 하기 힘들어요. 물론 테스트 과정에서의 다이노는 있겠지만 어떤 완제품 다이노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 힘든데, 문제는 성능도 성능인데 신뢰도요. 신뢰도는 진짜 경기를 뛰어봐야 알거든요. 2014 시즌 메르세데스 파워 유닛이 성능도 성능인데 그렇게 신뢰도가 엄청나게 좋을 줄 몰랐죠. 어쨌든 그래서 신뢰도가 바닥일 수도 있어서 다들 연속 완주 연속 포인트 피니시가 참 힘들 것이다. 다음 맥클라렌은 퀄리파잉과 레이스 모두 시즌 최악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퀄리파잉 최다 레드플렉 6회. 6회 좋아하는데 이 6회는 마음에 안 드네요. 죄송합니다. 6회 먹고 싶다. 자, 레이스 패스티스트 랩을 베르스타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 노 리스크 노 푸시 하기 전에 기록을 했고요. 자, 그렇습니다. 러셀의 피스탑은 2.3초였습니다. 네, 피트에서 피스탑 과정에서 시간을 가장 적게 잃은 드라이버는 러셀이에요. 그런데 피스탑 시간은 6등입니다. 이것이 드라이버의 차이죠. 드라이버의 차이. 어쨌든 레드불 피스탑 아주 빨랐고요. 페라리도 준수했죠. 르클레 2.5초도 나쁘지 않은 피스탑입니다. 자, 시즌 패스티스트 피스탑 맥클라렌, 하필 피아스트리의 1.91초가 빛나니까 더더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팀으로 이기고 팀으로 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챔피언십 포인트 순위. 어머나, 이거 안 덮었었다. 안 덮었었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했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정신이 없다. 어차피 포인트 순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챔피언십은 싱가포르 그랑프리로 넘어갔거든요. 컨스트럭터. 아이씨, 네, 제가 이미지를 작업을 안 한 거를 이제 깨달았네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앞에 뭐였죠? 우리 시작하자마자 틀렸었는데, 영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 연락이 온 게 있어서 확인 하나만 해볼게요. 급한 일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네, 어쨌든 네, 저 전에 메일 왔을 때 했습니다. 네, 제 방송 듣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연락드렸고요. 저희 현장 생중계 가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이게 진짜 이 방송 중계라는 게 딱 그 호수 위에 백조 같은 우아하게 막 하잖아요. 밑바닥에서.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6회를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레이스 평점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베르스타펜이 200점, 올 시즌 처음 나왔습니다. 만점입니다. 200점 만점. 2025 시즌 저 10연승 할 때는 정말 계속 근처에서 놀던 만점이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맥클라렌도 없었어요. 제 이 평가 기준에 모든 요소를 다 채운 게 베르스타펜이 유일합니다. 이번 경기. 그리고 다음에 사인스부터 포인트가 확 쳐지죠. 네,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러셀, 로슨, 안토넬리 보시면은 사인스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최악은 피아스트리죠. 퀄리파잉의 사고네, 페널티 받아, 이게 점프 스타트에 안티스톨에, 레이스도 사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자리에 가끔 누구 이름이 올라온다라 그래서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피아스트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좀 바꿨어요. 뭐 그래프가 중요합니까? 우리 추세선만 보자고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이번에 피아스트리가 좀 까먹으면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라인이 거의 똑같은 라인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도 비슷해 보이죠.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노리스가, 예, 적어도 이 제가 평가하는 기준의 경기력에서는 피아스트리를 다시 앞설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페라리인데요. 상승세가 뚜렷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주춤을 하고 있어서 역시 준수하게는 가고 있습니다. 둘 다 중앙선을 넘어가 있잖아요. 중앙선을 넘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쁜 건 아닙니다. 두 명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페라리가 이전 시즌 끝날 때까지 대반전을 보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번 경기도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퍼포먼스가 나빴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해줬지만 워낙에 하향세를 많이 타고 있어서 아직 이 그래프를 반등시키려면, 예, 보시면 뒤에 희미하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뭔가 희망차죠? 자,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매수 타이밍인가요? 매수 타이밍일까요? 고점일까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다, 확실하게. 자, 다음은 메르세데스인데, 그 기준으로 하면 메르세데스도 이번에 돌파하고 있는 양상이죠. 특히 안토넬리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점선 안토넬리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고, 러셀은 늘 잘해주기 때문에 무난한 건데, 이게 오른쪽으로 그냥 평이하게 가도 르클레보다 위에요. 그만큼 러셀이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턴 마틴인데요. 스트롤이 안정적으로 별거 없는 수준. 못한다라기에는 더 아래가 있기는 한데, 팀의 역량을 생각하면 솔직히 못하는 걸 수 있지만, 반면에 알론소는 꾸준히 상승세라 하반기가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가 나쁘지 않죠. 싱가폴 기대해볼 만합니다. 알론소 화이팅. 여기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알피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이 4분의 1, 4등분을 해서 그 4분의 1의 콜라핀토는 정체가 돼 있고 하향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리고 그나마 선전해주던 가슬리도 추세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스도 올라가는 게 정체가 되면서 알핀과 비슷한 라인. 지금 오콘의 라인이 가슬리와, 이게 팀이 바뀌면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가슬리와 오콘은 항상 그 쌍성처럼 서로 도망가지 못하고 그 옆에서 맴돌거든요. 얘네는 팀이 나눠져도 이 평점도 둘을 함께 놓으면 쌍성처럼 붙어가더니 추세선도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나마 베어먼은 점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대가 되고요. 베어먼은 앞으로 한 2년 동안 상승세만 보여도 돼요. 성적 안 내도 돼요. 레이싱불스는 확연한 상승세, 특히 로슨이 살아나면서 이제 아이작 하자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레이싱불스는 올라갈 일만 남았고, 레이싱불스 입장에서 싱가포르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윌리엄스, 사인스의 상승세, 알본의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알본이 좀 반등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다음 싱가포르는 윌리엄스에게 조금 힘든 서킷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선방하느냐 중요하겠죠. 자우버 같은 경우에는 보톨레토 상승세, 후켄버그 아주 살짝 하락세. 왜냐하면 중간에 상승세를 한참 탔었어요, 후켄버그가. 그랬다가 캐나다 이후에 완전히 꺾여가지고 영국에서 포디엄 딴 거 말고는 완연한 하락세입니다. 이제 이룰 거 이루었다 하고 은퇴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페이스예요. 보톨레토는 아까 그 베어먼 양쪽 뺨싸다구를 때릴 정도의 화려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고기 낚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레이스 랩 타임에서 이제 초반 세이프티카 타이밍은 지워놨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랩이 진행됩니다. 세로 축은 랩 타임이고요. 맨 위에 109라고 나와 있는 건 109초니까 1분 49초가 되겠죠. 한 칸에 1초씩 내려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정확히 쭉 내려가는 그래프는 타이어 부담이 없는 서킷입니다. 퓨얼 이펙트가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가 줄어들면 빨라지는 거죠. F1은 지금 제급이 없이 스타트부터 그대로 연료를 쓰는데, 얼마나 타이어에 영향이 없으면은 피스탑을 하든 말든 그냥 일직선인 경우가 맞습니다. 일단 맥라렌은 피아스트리가 없죠. 데이터가 없고, 노리스의 데이터 매우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심지어 저게 노리스의 페이스가 아니죠. 중간에 로슨 트레인에 잡혀서 원래는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로슨 트레인에 딱 붙잡히면서 어떻게 더 빠를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요. 이걸 약간의 간격이 벌어진 거를 따라잡을 때 쭉 갔는데 따라잡고 보니까 그냥 로슨 페이스에 수렴된 거거든요. 이렇게 월등히 빠를 수 있는 차였어요. 그래서 못 낸 거죠. 맥라렌은 이게 더 내려갈 수 있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페라리인데, 이 페라리 두 명의 그래프를 봐도 확실히 페이스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맥라렌과 비교를 이렇게 해보시면 비슷하죠. 중간에 트레인에 묶였다 이것도 있지만, 냉정하게 첫 번째 스틴트는 페라리가 노리스를 추월해 가가지고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르클레가. 그래서 서로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특히 르클레 같은 경우에 일찍 피스탑을 해서 타이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요. 중간에 이렇게 피크를 찍는 거는 해밀턴 보내주느라 시간 손해 본 겁니다. 해밀턴 가시고요. 이제 노리스한테 추월 당하는 거 포함, 해밀턴 보내주는 거 포함이죠. 그리고선 이제 해밀턴이 넘어갔는데, 해밀턴도 이후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려고 해밀턴이 노력한 거잖아요. 속도를 한 1초 까먹었는데, 이게 한 1초 이상 더 미리 빠지면 아이작 하자가 올라올 수도 있고, 타이어 식어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죠. 속도를 함부로 늦출 수는 없었다고요. 다음은 레드불입니다. 와, 그래프 다르죠. 좀 전에 봤던 친구들이랑 높이가 다릅니다. 재밌는 것은 베르스타펜과 츠노다가 0.5초 이내로 경기 내내 거의 붙어 있어요. 물론 끝부분에 노리스크 노푸시 할 때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쵸. 츠노다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붙은 레이스가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그 로슨 트레인에 붙잡혔는데도요. 그리고 이게 뭐 한 거냐? 베르스타펜도 흔들리는데요. 이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배터리 모으는 거예요. 이거 노골적이죠? 뭐 하려고? 패스티 스트랩 찍으려고. 예, 노골적인 겁니다. 뒷차랑 간격은 벌어졌겠다. 패스티 스트랩 도전. 여기 한번 도전해봤는데, 이거 배터리가 좀 있어야겠어. 모아. 더 모아. 달린 거죠. 네. 그겁니다. 이 페이스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노 리스크 노 푸시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배터리 다 써가지고 앞에서 땡겼으면 그 다음 랩이 느려져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지금 지나가는 그래프에서 맥라렌이나 페라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메르세데스가 더 좋죠. 라인이. 실제로도 여기 전체 랩타임 이거 보시면 전체 2위가 러셀, 전체 3위가 안토넬리예요. 그러니까 페라리, 맥라렌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 메르세데스의 레이스 페이스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타이어 교체 타이밍이 뭐 최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랩타임 격차 면에서도 이 앞에 편차 면에서도 전체 6위로 상당히 좋은 그래프를 보였고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 눈이 정화되죠. 이건 내 눈 하게 되는 에스턴 마틴의 페이스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 경기는 아니었어요. 이번 경기는 너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느렸죠. 그런데 이게 이 동네에 있는 팀이 얘네만 있었냐가 아닌 거죠. 더 느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기가 쉽지 않았고요. 알피는 2026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스도 오콘은 사실 피스탑을 안 하고 간 거잖아요. 처음에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2번 바꾸고 그걸로 그냥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달려줬으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타이어 교체한 베어먼과 비슷하잖아요. 여기 랩타임이. 결국 이제 다들 만나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오콘도 잘해줬고 상위권을 제외하면 하위권에서는 그렇게 나쁜 페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자, 아름답죠. 제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하위권 팀에게 꼭 필요한 그래프는 깔끔하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썰매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처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슨과 하자 모두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앞에 있는 로슨이 그나마 좀 깨끗한 공기 속에서 달리면서 이득을 얻고 뒤쪽에서는 이 피스탑 타이밍이 로슨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시간 손해가 있었죠. 그 차이만큼 벌어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윌리엄스입니다. 실선의 알보는 뭐 그렇다 치고요.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보는 패스트 스트랩 도전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지나가거나 배틀을 하거나 추월당하거나 하는 게 다 이렇게 튀는 거고 사인스는 정말 깔끔하게 경기를 운영을 해줬습니다. 알본이 튀는 거지 사인스가 튀는 게 아니죠. 사인스는 전체 랩타임 4위입니다. 그러니까 포디엄에 못할 걸 억지로 버틴 게 아니라 꽤나 포디엄에 갈만한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해준 거죠. 그것도 3위의 페이스가 아닌데 4위의 안토넬리와 위협적인 거리까지 근접을 허용 안 했다는 것도 사인스가 스무스하게 오퍼레이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우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후켄버그와 보톨레토의 페이스는 비슷하죠. 보톨레토가 조금 일찍 피스탑을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후켄버그와 거의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한 게 눈에 띕니다. 굉장히 잘해줬죠. 그리고 아마도 다른 차에 묶여서 그 시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클린에어에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지만 다른 차를 만나면 다시 시간이 정체되는 양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비교. 첫 번째 스틴트 타이어가 좀 달라요. 여기 1, 2, 3위가 다 하드죠. C4가 레이스 타이어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1, 2, 3위가 베르스타펜, 러셀, 츠노다예요. 하드기 때문에 해밀턴보다도 좋았고요. 츠노다가 여기 있고 해밀턴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0.25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미디엄 중에서 누가 빨랐느냐? 노리스가 제일 빨랐고요. 이 르클레는 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연료량이 줄어든 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노리스 순위가 올라온 거예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랩수가 적을수록 불리해요. 랩수가 늘어나면 랩타임이 더 빨라졌을 거 아니에요. 점점. 그래서 랩수 적은 로슨과 르클레는 이거보다는 빠른 페이스였다는 거고 페라리의 페이스가 생각만큼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스틴트는 어땠을까요? 여기에서도 베르스타펜, 러셀, 해밀턴, 미디엄 쓴 드라이버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랩수가 많은 드라이버가 손해죠. 여기는 랩수가 많으면 손해입니다. 왜냐면 더 느릴 때 앞쪽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끝나니까요. 끝날 때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본 안토넬리가 12위인데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32랩이나 됐기 때문에 10랩짜리보다 이거는 훨씬 더 긴 랩을 달렸기 때문에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랩타임은 어땠느냐? 베르스타펜의 압승, 여기 너무 큰 격차가 있죠. 그래프로 보면 됩니다. 베르스타펜, 러셀, 그리고 안토넬리, 사인스가 똑같고 나머지 6명 보세요. 이건 뭐다? 네. 로슨트레인이죠. 로슨트레인에 다 묶여서 로슨의 랩타임에 다 수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로슨트레인이다. 결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로슨트레인과 함께 끝나. 이게 이렇게 로슨 할 얘기가 많았는데 사인스의 포디엄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언급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사인스 얘기할 때 저 로슨 언급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예,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6번의 레드 플렉이 있었던 퀄리파잉, 그리고 사인스의 윌리엄스 이적 후 첫 프론트로와 포디엄 피니시,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오랜만에 2연승에다가 하이브리드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 절반 이상 우승을 확정지은 엄청난 경기.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올 수 있죠.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리뷰를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 베르스타펜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도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0% 이상, 100% 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1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 2025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